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지난 주말 북한은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죠. 자,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이런 입장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잠시 후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한편 경북 성주에서는 오늘도 사드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이 결사 저지를 외치고 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답니다. 지금의 상황, 그 현장에 강현욱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대변인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2부에 마련하는 이슈 토크, 오늘은 북한 핵실험 중단과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함께 토론해 보겠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건물 들어갈 때 꼭 그 우산 비닐 커버를 사용해야 할까요? 네, 서울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네요. 서울시 최규동 폐기물 정책팀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하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다. 네, 지난 주말 북한이 공식 천명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핵 폐기를 위한 핵 동결 선언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핵과 ICBM 완성됐으니 더 이상 시험 발사 실험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네요. 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박사님은 어느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이걸?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가 없이 이렇게 그 비핵화의 일부를 시행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정상회담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필요성으로 본다면 김정은이 향후에 개혁과 개방이나 이렇게 경제 발전 쪽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전략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주민들이 너무 놀라지 않도록 예. 중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 만약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바로 비핵화 문제가 나와버리면 자기네 지도자가 이거 굴복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좀 놀랐겠지만 예. 이것을 김정은이 주도했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유지해오던 핵 경제 병진 노선에 전략적 변화가 생긴 겁니까? 변화가 좀 생겼다고 봅니다. 아하. 물론 엊그제 나온 그 전원회의 결정서에 보면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핵실험장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이미 다 개발 완료해서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예. 사실 더 고도하면 고도할수록 더 좋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어쨌든 합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민이나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것은 다분히 이 향후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김정은이 중국식 정도의 모델로 계속 장기 독재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경제만 살리면 자기는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재 해제와 향후에 외국으로부터의 많은 투자, 납품 경협, 네. 이런 걸 하기 위한 그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그렇죠. 다분히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트위터를 처음에
전 세계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이 매우 기대된다. 이렇게 바로 트위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 아마 폼페오 그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런 거를 모종의 조치를 요청했을 테고 예. 김정은도 국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로 간의 이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바는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식 네. 고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제재를 풀고 투자도 받고 경협도 하려면 어쨌든 핵 폐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뭘 원하고 있을까요?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2년 뒤에 재선을 위한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핵폐기를 완료시키는 거. 음흠.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 행태로서 조금 부족한 점을 북핵 문제 해결해서 이거를 만회해서 예. 자기 2차 집권까지 가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요번에 북한의 이니셔티브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두려워했는데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장거리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실험을 안 한다고 하니까 네네. 이것은 상당히 미국인의 걱정거리가 줄어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핵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핵으로 위협받거나 공격당하지 않고선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예. 이것도 미국인들이 보기에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알카에다나 IS한테 확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확산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최소한은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이미 생각이 얻었다. 되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큰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아마 김정은이 회담을 주도하면서 나는 완전히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데 예. 그렇다면 내가 핵을 포기한 이후에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를 미국은 뭘 해줄 것인가를 들어보자. 그렇죠. 예. 거꾸로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빨리 제재부터 해제라고 다그칠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좀 더 이 북한의 이 행보가 예. 굉장히 광폭으로 뛴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검증해 가면서 대신에 우리는 뭘 주겠다. 즉 평화협정 뭐 서로 간의 그렇죠. 쌍방 수교 제재 완화나 해제도 예.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 예. 북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한미 간에 공조해 가면서 더 확실하게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오래전부터 홍현익 박사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빅딜 가능성을 북핵 폐기 관련해서 언급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빅딜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네요. 빅딜은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했던 바는 북한이 이제까지 개발한 핵은 사실상 묵인해주면서 예. 확산만 하지 않고 추가 생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그냥 묵인하겠다. 예. 제재도 완화해주면서 예. 그런 가능성은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이미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트럼프가 세계적인 지도자 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 뛰어난 미국의 외교 협상가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을 김정은이 하게 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걸 과연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그 중간 단계로 곧 며칠 후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비핵 국가로서 신흥 공업 국가로 중국처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예. 그걸 위해 도와주겠다. 예. 그걸 위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하고 공동으로 모색하고 그리고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 경협 다시 이어주겠다. 예.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당신이나 나라 바라는 상호 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다. 네. 양측이 다 이롭기 때문에 열심히 체제를 개혁 개방하면서 성공적으로 국가를 이끌어라. 그렇다면 체제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의 설명 들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또 다른 시각과 함께 토론의 준비도 갖추어 놨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 정세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 지난밤부터 경찰과 주민들의 대치가 이어졌고 오늘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있는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끝났나요? 지금은 충돌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네.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부상자들은 현재 28명 응급 후송됐고요. 그중에 5명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예. 아주 좀 심하게 부상당한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심하게 중상을 입은 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예. 지난 12일인가 공사장비 반입 시도가 있다가 그때는 주민들하고 국방부가 합의를 해서 그냥 잘 넘어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된 겁니까? 12일은 21일 날 들어갔던 민간인 공사장비만 나가고 이후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16일 날 이후부터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었죠. 예. 근데 국방부에서는 약속을 어기고 미군 장비만 발주시켜서 저희가 국방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는 민간인 장비만 나간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또다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었죠. 그러나 공사 강행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이제 협박에 못 이겨서 유혈 사태를 막고자 이제 저희가 협상에 응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협상 안에서 이런 내용이죠. 저희 주민들은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예. 비핵화가 선언됐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앞둔 시기에 부지공사는 미군 장병 생활 안정을 시켜서 북핵 폐기나 평화협정에 상관없이 사드를 완전 배치하겠다는 정치적 판단 아닌가. 예. 때문에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사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걸리고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누수 공사하고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페스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1개월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뒤에 나머지 공사를 다시 대화하자. 어차피 아무리 못해도 지붕공사, 오페스 공사 1개월 이상 걸린다는 공사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국방부는 정말 녹음기처럼 우리의 제안을 받지 않고 무조건 모든 공사를 강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화는 중단됐고 오늘과 같이 수천 명의 경찰이 동원돼서 유혈 사태가 만들어진 거죠. 협상이 결국 결렬돼서 강제 해산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인데. 네. 근데 국방부가 밝히고 있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기 이미 한 400여 명의 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취약해서 아주 생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4명이 탈 수 있는 티코에 도대체 누가 20명이나 타라고 우겨 넣었습니까? 스스로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은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들어간 것부터가 문제죠. 또한 이번 부지공사는 부지 쪼개기로 통과한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근거한 부지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현재 생활 환경을 인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시급하던 지붕누수 공사와 화장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페스 공사는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공사가 아무리 빨라도 1개월 걸리는 공사고요. 나머지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정세 봐서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이 과연 이게 불합리한 제안인지 저희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지붕하고 오페스 공사만 해서는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저희는 국방부에게 분명히 들었고요. 그리고 숙소공사하고 식당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지에 400여 명 그 이상의 장병들이 장기간 숙식하고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는 사드를 안 빼겠다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맞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운영 비용도 쓸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방위분담금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방위분담금조차 사드 비용으로 쓰이겠다, 사드 운영 비용을 방위분담금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은 사드를 안 빼겠다는 입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저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미 근데 사드는 다 그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예. 비핵화가 선언된다면 언제든 사드를 뺄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고 풍계리 북핵 실험장까지 폐기된 상태에서 예. 현재 임시 배치 부지 공사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 또한 함께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정세도 변화하고 있는데 왜 부지에 뭐 대대적인 시설 정비 공사를 하느냐 이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하고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가자라는 주장인데 국방부가 안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순차적으로 진행된 공사고 단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정세를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 대화도 하지 않는 이유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드루킹 사태 여야 대치 더 가팔라지죠? 예, 지금 여러 갈래인데 일단 전선이 좁혀지는 건 특검 문제예요. 특검. 예. 야3당이 함께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선이 보면은 민주당, 정의당 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뒤에 야3당이 오늘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동을 했어요. 예.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발표했습니다. 예.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문 못 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3당이 합하면 의석이 어떻게 돼요? 숫자는 그쪽이 많아요. 160석. 어허. 다수가 말하자면은 형식적으로 보면 다수가 특검을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과반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게 야3당이 특검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반대하면 본회의에 못 올라갑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재석 과반이 요구한다. 다수가 요구한다. 이건 이제 그 무게감이나 명분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이 건에서는 완전히 갈라섰네요. 정의당이 이 부분에서 보면은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뭐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물론 양당은 이 일로 인해서 공동 교섭단체가 깨질 일은 아니다. 애초부터 같이 할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건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완전히 다른 입장.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당이 특검을 받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니올 시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결론은 당론을 지도부의 일임. 그리고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의 그런 정쟁용 특검을 조건으로 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대선과 연계해 대선 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역공을 가했는데 이른바 대선 불복 프레임이죠. 예. 박근혜 정부 때 많이 그쪽이 이제 쓰던 거죠. 예. 네. 근데 조금 아까 제 질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니올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표면적으로라니라 하는 글자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여당 내부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사실 솔솔 나와요. 네네. 일단 그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제 특검 수용 천명했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도 받겠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된다 하다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가 거부권 행사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물러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당에 이제 공을 넘겨놓았고 여당 내에서도 어차피 이건 뭐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경찰 수사가 처음에 조금 흠집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더라도 뭐 야권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겠냐 이런 그렇죠. 거죠.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내놔봤자 그걸로 야권이 수긍할 수 없다. 네. 그럼 어차피 또 특검 간다. 어차피 갈 특검 그냥 미리 받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론에 있어서는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이 그리 많지 않던데요. 아침에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보도가 됐죠.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해서 지난 20일 금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01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0명 응답,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네.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 52.4, 특검 도입 38.1, 잘 모르겠다가 한 10% 됩니다. 예. 여당이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는 이게 낮아요. 그러네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여당이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보면은 봐라 우리 쪽 의견이 더 많지 않냐 하지만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 야당이 볼 때 이거 불리한데 하지만 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면은 조금 그 반대쪽에 그 의견이 수그러들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식이면은 아마도 서로 버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닥치지 않았습니까? 일단 야당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쟁을 이제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까지는 소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소강 국면으로 가고 예. 정상회담 후 다음 주가 되면서는 이제 아마 여당이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특검을 받게 되면 야당은 뭘 받을래? 이제 이런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성과가 되게 괜찮으면요. 예. 여당이 대승적으로 특검 받겠다. 근데 이것도 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야당 들어와라라고 하면은 야당이 사실 머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회담 결과가 조금 안 좋으면은, 기대에 못 미친다면은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수세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보다 높다면은 여당이 조금 대승적으로 갈 가능성, 여유가 생기니까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죠. 지금 윤태곤 실장의 그와 같은 분석과 전망에 의하면 어쨌든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아니면 장기 대치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 대치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조금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국민 여론이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요 사안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신선도 같은 게 떨어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 사안을 좀 잊게 되는 그런 국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의원이 후보로 나서 있는 네. 거가 이 생명력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보이긴 보여요.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지금 싹 사라져 있다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계속 불씨를 이제 야당에서는 키우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배우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 관련 소식으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 지방종인가 하는 거 제거 수술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종이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하고 피부를 절개해서 제거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 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예. 그 자신의 상처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굉장히 흉터가 심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복에 강남차병원 이렇게 로고가 쓰여져 있었고요. 한 씨가 오늘 또 사진을 공개했는데 뼈가 좀 일부분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현재 한 씨는 화상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재생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원 측에서도 의료 사고를 인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씨가 사진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차병원이 입장을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 씨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한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이지영 교수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병원 측이 신속하게 의료사고라는 걸 인정하고 보상을 언급해서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병원이 의료사고를 곧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다투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3,778건 가운데 환자가 완전히 승소했던 사건은 단 41건,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 측에서 자신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걸 다 입증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얼마 전에 승객 조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에어부산, 이번에는 단체 승객을 태우려고 일반 승객을 기내에서 1시간 이상 대기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기다린 거예요? 37명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김포에서 울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가 예정 시각보다 1시간 10분 늦게 출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네, 왜냐면요. 단체 손님 110명이 늦게 도착해서 탑승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예. 에어부산 관계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맞춘 일반 승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거죠.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다린 승객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승객 조롱 논란이라는 건 뭡니까? 지난 14일에 에어부산 캐빈 매니저가 자신의 SNS에 승객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All same 빠마핏 피처링 오메기떡 400박스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성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파마를 한 뒷모습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메기떡 400박스를 구매했다는 뜻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조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니까 네. 해당 승무원이 사과하고 게시물 삭제를 했고요. 에어부산 측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아직 결과에 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롱 논란도 큽니다만 이렇게 37명 일방적으로 기다리게 한 건 더 큰 일이죠. 자, 다음 뉴스요. 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여성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적어요? 네, 얼마냐면요. 45만 원이나 더 적었습니다. 아이고.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기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첫 일자리 월 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남성이 219만 8천 원, 여성이 174만 5천 원으로 남성 임금이 45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요. 여성은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예. 만족도가 13개 항목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후한 점수를 준 분야는 딱 2개뿐이었습니다. 근무 환경 그리고 근무 시간. 그리고 첫 직장을 퇴사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 이런 이유는 여성이 17.5%, 남성이 16.1%로 계약 기간 종료로 퇴사한다는 여성의 응답이 좀 더 많았습니다. 또 남녀를 통틀어서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인사체계가 3.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고요. 임금은 3.17점으로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던 시간인데 오늘은 장해찬 시사평론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시죠. 정준길 전 대변인과 함께 할 텐데요. 북한 핵실험 중단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준길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금 정상회담 4일 앞둔 이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핵실험 이제 안 한다. 미사일 발사 안 한다.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부터 최민희 전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두 분 다 서로 우선권을 미루시네요. 그럼 여당 쪽 인사가 먼저. 예,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풀려나가고 이런 거 긍정적인 신호죠. 예. 그리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으며 인격적인 외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가 잘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 되고 물론이죠. 또 그렇다고 흔들기는 더더군다나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금 얘기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것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핵이 완성된 게 아니냐. 그리고 ICBM의 시험 발사 중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CBM의 경우는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서방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아직 기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핵을 고도화하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 정도고 이미 기존의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 정도의 의미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마찬가지로 핵실험이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마음의 표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신호이고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많은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건 아니고 앞으로 디테일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준길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보면 참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마추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지금 북한이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 이거 긍정적이다. 평화로 가는 입구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들을 잘 한번 뜯어보자고요. 네. 자, 핵실험 안 해도 된다. 그죠? 핵 완성됐다는 거죠. ICBM도 지금 뭐 일부 마지막 단계가 검증 안 됐다 그러지만은 북한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완성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 폐기 얘기하는데 2017년 9월 6일 날 로컬 뉴스에 보면은 북한 핵실험장이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초긴장하고 있다. 6차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사능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지금 핵실험장 폐기 선언은 실질적으로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못 쓰니까 폐기한다. 생생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핵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 핵무기 가졌어 이 얘기예요. 내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평화의 입구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건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한 가지 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게 뭡니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정책 성공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 그 자체죠. 지금 왜 김정은이 이런 협상에 나섰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거죠. 예. 그리고 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 불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정말 북한의 필요 때문에 북한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옳다구나 하면서 북한 잘하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걸 구출해 주는 거죠, 사실. 자, 최민희 전 의원 반론해 보시죠. 이게 아마 이명박근혜 정부는 프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프로가 왜 한라인 하나 개설 못하고 늘 남북 간의 긴장을 유지시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 지난해 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협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잘 관리되어서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이제 다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런 뜻인데 지금 말씀은 보수 세력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뭐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북한이 지금 어떤 의도인지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흔들기만 하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4대 강국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또 같이 얘기도 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흔들기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이거야말로 양념 정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기를 하시되 이게 판이 깨질 정도로는 하지 마시라.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준길 전 대변인 아까 언급하시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도 한번 해보시죠. 글쎄요. 지금 일단 흔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상황과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냉철하게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방법 그리고 아마추어틱한 그리고 아주 낭만적으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을 흔들기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전쟁의 위험 얘기했어요.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사실은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으로 보는데 지난 평창 이전의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에 대한 위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은 대한민국 국민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훨씬 컸죠. 왜냐하면은 그 미군의 전략 자산이 동원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평안과 북한을 초토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있었죠. 북한이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경제적인 실패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평화 쪽으로 지금 나온 거죠. 뭐 그것이 있는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백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현재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로 나오는 게 뭔가 뭐 본인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객관적인 국제 정세 하에서 본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뭐냐. 사실 문재인 정부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이제 5일 이후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 4일 후입니다. 거기에 별 관심이 있겠습니까? 북한은 핵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북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와의 만남이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남한과 대한민국과의 어떤 문제는 속칭 말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통미죠. 그죠? 남쪽의 관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평화 공세를 잘 활용을 해서 북한과의 결국 대화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고 미국과 대화의 수단. 미국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5일 이후에 있을 남북 회담 역시 북미 회담으로 가는 뭐 준결승전 정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미국을 견인해낼 수 있을 듯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다가 스스로 실토를 하셨는데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준결승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준결승전. 준결승전이 없는 결승이 있습니까? 그렇기 다르죠. 때문에 준결승전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백보양보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 북자도 못 꺼냈잖아요. 무능해서. 그리고 수단조차 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는 수단으로 미국이 사용할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오랜만에 평화 무드로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와 압박이 크게 역할을 했다. 예. 그 공을 인정한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과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논리 중에 하나가 코리안 패싱이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재팬 패싱, 그다음에 중국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흔들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자기 길을 꾸준히 가서 이런 그 한반도의 평화의 봄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이것을 얘기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디테일이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 결국 문재인 정부는 디테일을 천사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쩐지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디테일이 악마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렵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북한을 상대로 이런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예. 요 점만은 야당도 협조해 가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 정준길 전 대변인께서 아까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실패했죠. 네. 실패했고 또 제재 때문에 경제 위기에 몰렸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유화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 그 목표는 트럼프 즉 미국과의 대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예, 이게 무슨 예.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평화 국면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어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결과라는 거고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도 그런 면에서는 공헌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한 제재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나온 건데 그렇죠. 그 속에서 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는 거냐? 꼭 아니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예.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용할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현재 핵의 문제가 핵 주권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핵실험, ICBM 발사 중지 이런 얘기들이 평화로 가는 입구다. 그리고 핵폐기의 시작이다라고 자꾸 좋게만 해석을 알겠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준길 전 대변인 판단에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한국을 이용하는데 네.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핵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보신다? 아니죠. 아주 이제 유용하게 쓰겠죠. 예? 핵 폐기를 아주 유용한 카드로 쓰죠. 미국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핵을 버리는 대가로 무엇을 받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좋은 조건, 좋은 선물을 주면 핵 포기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네. 거죠. 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북한의 저는 기본적인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지금 그 제네바 회담 이후로 지금까지 쭉 지내온 핵과 관계된 문제들을 보면 끊임없이 북한은 약속을 어겼어요.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서방국가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켜왔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이 상당한 이득을 얻는 사실은 그런 어떤 협상과 거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보수파의 관점에서도 한반도에 관계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종전 선언하고 그렇죠.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전 맞다라고 봐요. 예.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수교 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럼 북핵이
북핵의 포기의 대가냐 이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북핵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어떤 거죠? 바로 그 미군 철수 문제죠. 그거는 북한도 주장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정리됐어요.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된다. 왜? 동북아 세력 균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워낙 강국화되고 동북 공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주변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저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의하십니까? 네, 이미 저희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건 동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듣다 보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류의 발언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 북핵 폐기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평창올림픽 이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 분위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 정권이다라고 공격하더니 그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서 지금 대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치쇼에 당한다. 북한의 북핵 폐기쇼에 당한다.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일관되지 않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요건 이용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용이 가치가 있을 때 이용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도 북한도. 이 이용이라는 거는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름 역량도 있어야 되고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북자조차 나오지 못할 만큼 무능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저는 남한 내 남남 갈등이 해소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가서 좀 아까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북핵이 폐기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협상은 주고받는 거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있다 그래도 만약에 북한 정권을 제재와 압박의 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것이 그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자는 이 주장, 북미 수교까지를 그 말씀해 주시니까 남남 갈등도 잘 관리하면 해소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체제하에서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대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화가 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화가 여건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쏴대는 그 상황에서도 대화를 왜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정상회담과 관계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한 부분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핵 문제 해결을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대한민국이 거기에 어떤 지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로 평화적인 어떤 회담 분위기를 만들고 또 미국의 자신들의 진위를 전달하는 중간 다리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남북 경제 협력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얘기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북한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서로 합의한 1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선언이 있었죠. 있죠. 거기에 내용에 남과 북이 어떤 경제 협력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북한에 퍼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과 합의를 존중해서 그러한 어떤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도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결론은 뭐냐면 예. 북한은 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적절히 써먹으면서 예. 그러면서 본인들이 현재 핵 경제 병진 정책의 실패로 기인한 경제 문제 해결을 민족을 앞세우고 민족 화합과 협력, 화해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챙길 거다. 네,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민희 전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전혀 진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가 파견된 실무 협상팀이 발표됐을 때 2가지가 빠졌다. 이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경제부처 관료가 빠졌어요. 예. 그다음에 2번째는 문화부처 관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제부처 관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를 했죠. 지금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바탕으로 대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가 빠진 거다. 그리고 그건 너무 지금 맞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저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종전선언. 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도 중국도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있거든요. 이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하실 때 아주 좋은 인식이세요.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정전협정의 대상에 남한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도 미국도 대한민국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를 디디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좋습니다. 문재인 거기까지.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준길 전 대변인이 아까 언급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합의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많다. 추진하겠다. 그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집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예를 들면 경제부처 장관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다른 안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주제를 미국과 협의 없이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쑥 꺼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꺼낸다면 그건 미국과 합의에 의해서 꺼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이상한데요. 이제 마지막 발언 1분씩만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금강산 관광 등은 미국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재와 관계는 그렇죠. 있지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류의 선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빼왔잖아요. 예. 그런데 종전선언은 그러면 대한민국이랑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의 지금까지 논리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정전협정에 왜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한국 전쟁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전쟁을 이대로 중간에 끊으면 민족의 통일과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죠. 빠진 그랬기 거죠. 때문에 정전협정에 반대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자주적인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대하고 결국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거기에 부하내동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수파를 자꾸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예. 마지막 발언으로 감안하고요. 최민희 전 의원 한 1분만 짧게. 예. 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판단은 나중에 역사가 더 평가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게 통합니까? 오히려 더 그건 보수답지 않은 주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미국과 중국이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찬성하고 있고 저는 지금 종전선언을 북한과 우리가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이번에 종전선언으로 퍼즐을 하나 쏙 퍼즐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 그 남한의 힘을 훨씬 더 국제적으로 알겠습니다. 높이고 북한에 대해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남북미냐, 남북미중이냐, 뭐냐, 이건 사실 그렇죠.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네. 숙제의 측면을 지금 언급해 주신 거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정도까지가 맞교환되는 것이 옳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인식이 일치하는데 끝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서 너무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서 퍼주기식으로 경제협력에 응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말씀하셨고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흘러오는 추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지금 여기까지 인식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 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렇죠.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경제 제재를 언제 푸는지 부분이 남아있는 디테일인 거예요. 그렇죠. 북핵 폐기를 네.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남아있는 디테일이고 그렇죠.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두 분 인식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말씀들 나누는 거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인정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정준길 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죠. 야3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특검법 발의 합의한 소리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경쟁을 자제한다. 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오늘은 그 500만 원 얘기가 또 화제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 인사에게 500만 원을 받고 이후에 이걸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사청탁이 좌절된 이후에 금전관계를 폭로하겠다든지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판적인 댓글을 더 달겠다든지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 보좌관은 드루킹 김모 씨가 구속된 다음 날 500만 원을 돌려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성격이 뭐예요, 그럼? 드루킹 측의 인사가 선물을 주겠다면서 전자담배 박스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서 이제 책상에 두고 갔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 보좌관은 이걸 돌려주려고 했지만 드루킹 측이 선물이다 이러면서 돌려받기를 거부했고 그러면 빌린 것으로 하자라면서 보좌관이 결국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빌린 것이 되는 것이지만 말이 빌린 것이지 결국 인사청탁 이런 거와 관계됐을 가능성 이것을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떤 인사청탁이요? 이제 오사카 총영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이 5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탁성 금품으로 보기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드루킹이 만든 조직이 경공모의 고위등급 회원의 주장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자신들을 대선 이후에 멀리해서 속된 말로 엮으려고 돈을 주거나 시민단체 대표를 가정해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했다는 건데요. 네. 또 이 사람들 채팅방에서 김경수 의원은 바둑이 그리고 그 보좌관은 벼룩 이렇게 불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김경수 의원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두고 봅시다. 아무튼 그리고 한국 GM 노사 잠정 합의했다면서요? 지난주 이사회를 거쳐서 주말에 협상에 진전 없으면 법정 관리는 불가피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극적으로 노사 간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희망퇴직 후에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서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는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희망퇴직 이후에 인원이 얼마나 남는 거냐 이것은 이제 희망퇴직이 종료한 시점에 별도 합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임금 동결, 성과금 미지급, 복리후생비 절감 여기에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GM 사측도 노조도
워낙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합의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극적 합의를 했네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25일부터 26일에 걸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조합원 찬반 투표 이게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한국GM은 GM본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일단 받아서 당장 시급한 유동성 부족 상황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지는 게 GM과 우리 정부의 협상일 텐데요. 노사 임단협과 별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실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미 중간 보고서 내용은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GM 본사의 신차 배정, 이제 본사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리고 노사 합의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2022년이 되면은 한국 GM이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면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결국 조건부 결론 아니겠습니까? GM 본사가 산업은행에 투자 확약서를 요구한 27일까지가 이제 1차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생산적인 결론에 정부와 GM 측이 도달했으면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한항공 얘기 또 해야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총수의 사과와 검찰 수사까지 쭉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조현민, 조현아 두 사람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총수 일가 중심의 경영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네. 지금 수사기관은 밀수, 탈세 이쪽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서 들여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조양호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관세청은 조사관 20여 명을 동원해서 대한항공 본사,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이 진행된 셈이죠. 관세청 관계자는 첫 번째 압수수색이 총수 일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하고 통관 내역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리 혐의를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현행 항공사업법에 보면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정지 요건 중에 하나로 국가안전이나 사회 안녕 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만일 대한항공의 위법 행위가 장기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면 그걸 이 조항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걸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런 면허 박탈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총수 일가에 대한 뭐 개별적인 형사처벌 여기에 그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보궐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지방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면서 충남 천안갑 보궐선거도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상상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역할이 뭐예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후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힘을 실어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또 야권이 서로 통합하고 힘을 합쳐야지 지금처럼 분열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당권 도전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거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잘 될지 그것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박근혜 정권과 성완종 리스트 이걸 또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문제를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과 당시 특별수사팀 맡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 눈에 대안적으로 비춰지겠느냐 의문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 이 시내에서 건물들을 드나들다 보면 우산 비닐 커버 여러 장 사용하게 되죠. 그 비닐의 양을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이 재활용 비닐 쓰레기 수거 문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서울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앞으로 우산 커버 비닐 이거 안 쓴답니다. 대신에 빗물 제거기, 빗물 흡수용 카펫 이런 걸 설치하면 된다는데요. 자,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팀장입니다. 최규동 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시청하고 또 각 공공시설 이런 데서 비닐 커버로 사용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가 한번 작년에 그 우산 비닐 커버 사용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구청하고 저희 사업소 시에서 연간 한 30만 장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30만 장이요? 예, 예.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예, 사실 뭐 비용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은 예.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에 젖잖아요. 그 비닐이. 예, 예. 그건 재활용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우산 비닐뿐만이 아니고 예. 비닐에 이렇게 수분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예. 보관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악취가 날 수가 있고요. 예. 또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재활용 업체에서는 많이 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비닐 커버 이제 들어갈 때 한 장 해가지고 우산을 그 안에 넣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시 그걸 벗겨서 그냥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예, 예, 그렇죠. 그럼 그렇게 버린 것들은 어떻게 그냥 일반 종량제 봉투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종량제 봉투로 대부분이 가서 예. 뭐 매립이나 이제 소각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버려지는군요. 재활용도 안 되고. 네네. 야, 이게 서울 그 공공 건물에서만 연간 30만 장이면 민간 건물까지 합하면 대단하겠는데요, 양이? 그렇죠. 뭐 양은 뭐 추산이 안 되지만은 굉장히 많은 양이 그런 매립이나 소각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앞으로 이거 안 쓰겠다는 거죠? 예, 예. 빗물 제거기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저희 시 신청사하고 서서문 청사에 이 우산빗물 제거기 한 1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이제 우산빗물 제거기 안에는 이렇게 융털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에 젖은 그런 우산을 이렇게 툭툭 털면은 예. 그 융털이 빗물을 흡수를 하고 예. 또 밑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산에 있는 그런 빗물이 그런 제거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만드는데 돈 크게 안 들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요. 예. 예, 지금 현재 뭐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은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합니까? 품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은 계략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한 7, 80만 원. 예, 그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싼 건 아니네요. 그래도 만만치 않네요. 네네. 또 빗물 제거기뿐 아니라 빗물 흡수용 카펫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 뭐 별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데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카페트 깔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미끄러지 말라고 깔아놓은 거 있는데, 예. 이제 통상적으로 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깔아서 만약에 빗물 제거기를 설치 안 하면은, 예. 그런 카페트 같은 것들을 깔아서 빗물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펫 위에서 그냥 우산을 몇 번 툭툭툭 털어도 상당히 빗물이 다 떨어진다. 예. 근데 그 비닐 커버로 씌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건물 안에 바닥에 빗물이 좀 떨어지는 양은 좀 늘어나겠군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제 청소하신 분들이 아마 손은 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그런 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긴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그 비닐 커버 안에 우산을 넣고 들어가도 또 물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는 또 비 안 온 날보다는 한 번쯤 더 할 필요가 있죠. 비슷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언제부터 그 공공건물 서울시 공공건물에서 이 비닐 커버를 안 쓰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5월 1일부터 저희 뭐 시는 이제 작년에 9월 달부터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은 뭐 지하철이랄지 아니면 일반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우산 비닐 커버 대신에 이런 뭐 빗물 제거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카페트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설치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좀 근원적으로 발생을 좀 안 시키고자 합니다. 네. 최소한 이 카펫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또 물이 많이 떨어지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하여간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안전이랄지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서 필요하면 뭐 카페트를 뭐 깐다든지 뭐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연간 30만 장 그것만 안 써도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꽤 되겠는데요. 예, 이제 비용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뭐 저희가 뭐 계산한 바로는 뭐 한 800만 원 정도. 예,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비용보다는 어쨌든 간에 비닐봉투를 사용을 좀 줄이는 그런 데 좀 초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빗물 제거기나 이런 걸 설치하는 걸 좀 확산시킬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민간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우산빗물 제거기 설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뿐만이 아니고 이런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도 이런 그 우산 비닐 커버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널리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의무적으로 제도하긴 좀 그렇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좀 큰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다들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최규동 폐기물 정책팀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